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신임 대표 체제가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해 어제 뽑힌 최고위원단이 모두 친윤계 또는 범친윤계여서 사실상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친정 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앞날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기현호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는 내년 총선 승리라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김 대표가 과연 어떤 리더십과 정치력, 비전으로 이를 이뤄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 닻을 올린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 소식을 오늘의 첫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촉선을 앞서버리. 항상 승리하는 당으로 윤석열 정부 반드시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정부 대한민국 만세! 국민의힘 만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결국 윤심의 승리를 확인한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계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선 윤심을 앞세운 김기현 신임 대표가 득표율 52.9%로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전대에서 처음 도입된 이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를 확정했습니다. 또 김 대표와 당권을 다툰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각각 23.3%, 14.9%, 8.7%를 득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역시 친윤 색채가 강한 후보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8명이 경쟁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입당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원 의원, 윤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김병민 의원, 대선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조수진 의원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당선됐고요. 이 청년 최고위원회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지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뽑혔는데 특히 장 의원은 55%가 넘는 표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에 비윤계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구성해서 천하용인으로 불렸던 네 후보,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기인 후보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로써 이들의 선거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이 전 대표 역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게 됐는데요. 정치권에선 이번 전대 결과에 대해서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와 함께 임기 초반 윤 대통령과 이 당 지도부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이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친윤 후보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어제 김 대표의 수락연설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 총선 앞설 이룹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집권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은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온 민중의 노래 음악에 맞춰서 입장을 했고요.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윤석열을 연호하면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곡에 맞춰서 양
양손으로 V자를 그리면서 저렇게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단상에 올라서는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축사를 마친 뒤에 윤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걸그룹 뉴진스의 인기곡이죠. 하이보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대의원 여러분 모두 힘차게 윤석열을 연호해 주십시오. 윤석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선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신임 당대표 등의 춤솜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수 박상민 씨의 무대가 진행됐고 노래 청바지 아가씨가 흘러나오자 먼저 정 비대위원장과 전주혜 그리고 김행 비대위원 등이 일어나 춤을 췄고요. 이어 정 위원장이 당대표 후보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자 김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리듬을 타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또한 이어진 키워드 미션에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노래 실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습 조금 더 보고 오시죠. 오늘 축제인데 좀 너무 무게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잘 놉니다. 갑시다.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처음 보는 날 보고 윙크하네. 이거 참 야당하네. 오호 이거 참 라라라라. 오호 이거 참 라라라라. 제일 처음 국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래 굉장히 못합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정말 음정무시네요. 최고위원 투표 결과는요, 당초 예상에서 좀 벗어났다는 그런 평이 나옵니다. 또 이를 두고서도 또 해석이 분분하죠. 네,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위원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이렇게 4명입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는 장해찬 후보가 당선이 됐죠. 특히 최고위원 중 득표율 1위가 차지하는 수석 최고위원은 김재원 후보가 맡게 됐는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당 안팎의 예측과는 다소 달랐던 것이어서 그 이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 친윤 색채가 짙은 이제 유튜버로도 유명하고 또 그다음에 정치 평론가로도 활동했던 그 민영상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과는 뜻밖의 낙선이었습니다. 네, 민영삼 후보는 대선 전에 입당해서 윤 대통령을 도왔던 인물로 대표적인 친윤계 후보고 두 사람 모두 이 호남 출신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일부 친윤계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이 득표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당선이 예측되지 않았던 태영호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선 다수의 당원들이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협위원장의 영향력 등 조직력보다 인지도, 호감도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탈북민 가운데서 지금 처음으로 여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됐다는 점, 그 점에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에 오른 첫 탈북 인사란 기록을 만들게 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뒤에 2020년 총선 서울 강남갑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어제 당선 후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큰 절을 올린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들의 당선 소감들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어려운 수도권 험지에서부터
내년 총선 우리 국민의힘 혁신의 바람 불러일으키고 우리 내년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수도권 압승,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당당한 보수, 강한 보수, 자유를 중시하며 원칙 있는 보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저렇게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 결과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 리포트 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가 매우 강한 그런 신임 지도부가 됐다. 이제 이건데 사실은 이게 그 공정성 문제에서는 조금 얼룩지기는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민심과 당심을 섞어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당심 100%로 그 전당대회 직전에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다가 이제 그 특정 주자들 예를 들어서 나경원, 권성동 뭐 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논란이 되면서 사실 공정성에 좀 흠집이 갔죠.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그 당초의 목표대로 내년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압승을 이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과연 그걸 이뤄낼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기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이준석 트라우마 결국 그게 가장 큰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많았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 때문에 이제 당의 내용이 불거졌던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게 안정을 줘야 되고 그리고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어떤 그런 표심들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친윤 색채가 많은 지도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만큼 당원들의 선택은 견제보다는 안정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득표율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선 없이 과반은 얻긴 했지만 52.93%라고 한다면 사실 압도적으로 과반을 확 넘겼다라기보다는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원 100%의 투표였지만 물론 결과적으로는 안정을 당원들이 택했지만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당원들의 표심도 많다라는 부분을 이 지도부가 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그다음에 지도부 오늘 오전에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현충원 참배에는 김기현 신임 대표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해찬 신임 최고위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임 당대표의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압승을 꺼내 들었는데요.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장 중요한 지도부의 임무라고 강조를 했고 민주당에 빼앗긴 국회를 찾아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과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 때 이 문제가 꼬인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일 관계는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면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의 첫 일성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저 회의를 마친 다음에는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기현 대표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있는 회 본청에 있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예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또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김 대표를 만난 이 수석은 비가 오는 날씨를 언급하면서 김 대표에게 좋은 징조가 많을 것 같다 이런 덕담을 줬고요. 또 대통령만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중요한 한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국회와 정당 문제를 안정적으로 조치해서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징조가 많을 것 같은데 가뭄이 옆으로 심했는데 비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오네요.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남북의 가뭄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번 댐 같은 데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대표님이 당선이 돼서 그런가 작은 비라도 오고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국회나 정당 문제는 이제 다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거니까.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 뭐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도 민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또 외교적 일도 참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첫 상견례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 대표의 비공개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윤 대통령이 김 대표 등 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좋은 난을 보내드리라고 했다면서도 김 대표 선출 뒤 윤 대통령의 별도 당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예방해서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협조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신임 당대표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 김기현 대표, 당직 인선에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자근 의원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네, 김 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주요 당직에는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대변인 등이 있는데요. 김 대표는 우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할 당대표 비서실장에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초선의 구자근 의원을 내정했고 오늘부터 주말 사이 각계 의견을 듣고 최고위의 협의를 거쳐서 13일쯤에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당직 인선 과정에서 김 대표가 내세운 주요 원칙은 연포탕, 그러니까 연대, 포용, 탕평인데요. 김 대표는 어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도 이 원칙을 지켜나갈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역시 당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죠.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당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입니다. 사무총장 다음 총선 공천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인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 대표가 당정 일체를 내세운 만큼 결국 이제 친윤석열계를 기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네, 공천 실무를 담당해서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서는 친윤계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사무총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김 대표 당선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3선인 윤재옥 의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전당대회 초반에 김장 연대를 이루면서 사무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장제원 의원의 역할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누구를 인선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승리라는 좀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김 대표의 밑그림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인사에 관해서 어떤 의견도 나누지 못했거든요. 이철규 의원이라도 그분이 이미 사무부총장을 거치고 또 당내 사정이 밝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 취임 일성으로 아까 저희 기자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이제 연포탕을 외쳤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이거를 외친 건데요. 결국 앞으로의 당직 인선에서 과연 이 연포탕의 원칙을 얼마나 구현하느냐, 또 아까 저희 장현주 변호사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대표의 선거 결과를 보면 비록 과반을 넘기긴 했지만 비주류 출신의 후보들을 지지한 그 득표가 47%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를 어떻게 담아서 결국은 김 대표가 인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내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당의 경선 후유증이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것도 결정이 되리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 어떤 쪽으로 인선을 해야 될지 패널들에게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이제 대표가 인선할 권한이 대표한테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 뭐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 논리가 이제 먹히는데, 과거 우리 이제 집권당의 경우는 조금 예외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대개 뭐 주류와 비주류가 6대4 정도로 이렇게 약간 불문율처럼 네네. 그렇게 당직 배분을 했던 거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이번에도 6대4가 아니고 뭐 거의 5.5대 4.5 정도로 지금 그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정말 연포탕을 실천을 한다면 당직의 그 어떤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당직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철학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아직 안 했으니까 저희가 뭐 뭐라고 평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뭐 사무총장 뭐 이런 몇몇 그 당직들 사무부총장하고 했을 때 정말 그 어떤 친윤계 일색으로 또 했다든지, 아니면 친윤계가 주요 직책을 다 가져가고 뭐 이른바 비주류라고 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형식상 어떤 자리를 배분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얘기한 연포탕, 이게 첫발부터 어긋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당심으로 뽑긴 했지만 앞으로 민심을 잘 좀 그 부응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첫 당직 인선에서 본인이 얘기한 탕평, 이게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저는 그 김기현 후보의 앞으로 당을 그 어떤 일체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본다면 김기현 그 지금 대표가 계속 내세웠던 게 뭐 탕평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말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대표직에 오를 때까지 과연 자력으로 본인의 힘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느냐에 대해서는 또 많은 해석들,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자체도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일단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윤심이라는 것을 얻어서 힘입어서 대표가 됐다는 것 부인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만큼 일단은 지도부가 되었고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탕평보다는 본인이 당을 얼마큼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당을 장악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그런 세력화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탕평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일단 지금으로서는 과연 정말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뭐 자리를 나눠주고 이런 일은 현실 정치에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사실상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윤심, 바로 윤 대통령의 마음, 의중, 그게 화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이제 친윤, 그다음에 비윤으로 갈렸었고요. 또 윤심의 이 공방전에는 대통령실까지 뛰어들면서 논란을 빚었던 게 사실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이 윤 대통령을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당대표 경쟁자들이 김기현 대표의 울산 땅 의혹과 이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특히 김 대표와 친윤 진영을 성토했던 안철수 의원과 이 천하람 변호사의 득표율 합계는 40%에 미치지 못했고 목표로 삼았던 결선 투표 진출에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두 후보가 연대했더라도 김 대표에게 뒤졌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감이 숫자로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당심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밀었던 최고위원 후보들은 모두 고배를 들었고 이 대신 친윤 또는 범친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당선된 겁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 막판에 이제 대통령실 선거 개입 문제로 대통령실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이제 당내 주류하고 아주 뚜렷이 대립각을 세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다음 정치적 행보를 향한 셈법에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23.37%였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결과인데
국민의힘에 합류한 기간을 생각하면 이것도 작지 않은 성과라는 평이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선거 초반에 윤 대통령과 관계를 강조하다가 중반 이후엔 대통령실과 뚜렷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선회해서 결국 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 대표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서 차기 대선을 노리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안 의원이 김기현 대표의 수락연설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전당대회에선 이 선거에 진 후보들은 당선자의 수락연설을 듣는 게 관례로 여겨지는데 안 의원은 이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을 나갔습니다. 이후에 안 의원은 행사장 밖에서 본인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고 별다른 말 없이 차에 탑승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반면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김기현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던 황교안 전 대표는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옆에 서서 김 대표의 수락 연설을 들었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SNS에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 총선 승리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 김 대표께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낸다면서 결과에 승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패널들께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철수 후보가 23.37%의 득표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에 합류한 그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상당한 수치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다 이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이 당초에는 어제의 결과에 뭔가 좀 불만을 느끼고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다,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까지 나왔는데 의외로 오늘 그 SNS에 글을 올려서 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듯한 그런 글을 낸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앞으로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이 두 가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23.37%를 얻었죠. 근데 이거는 안철수 의원의 그야말로 본인의 독자적인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초반만 해도 사실은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 그러니까 당원 내에서 중도나 일부 친윤이나 아니면 비윤계 중에서 비윤계를 천하람 후보가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제가 보기엔 약간의 평정심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비윤 쪽의 표를 넘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 지지율이 더 낮아졌다고 보거든요. 선거 전략이 약간 그때부터 그렇죠. 삐걱거리기 흔들린 시작했다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네. 비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초반에는 친윤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비윤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래서 약간 헷갈리게 됐다. 아마 그런 선거 전략상의 문제. 그리고 막판에 아무리 본인이 불만이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을 고발하는 건 이게 당신 100%로 지금 선거하는 겁니다. 민심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도 막판에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23.몇%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집권당 대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선이죠. 네. 그러면 대선을 향한 징검다리 하나 정도는 저는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현장에서는 다소 좀 불쾌한 감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나가서 누군가하고 상의를 했겠죠? 참모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안철수 후보가 그렸던 큰 그림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은 여기서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페이스북 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당연히 경선 결과나 선거 결과에는 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고 수락연설 하는 중에 나가는 모습 자체는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평가가 솔직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어떤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억울할 수
수 있고 다소 감정적으로 격해진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다 국민 여러분들, 당원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모습들이 좀 실망감이거나 또는 다음 뭐 어떤 스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뭐 SNS를 통해서 승복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항상 이게 안철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이 그 어떤 대중적인 메시지가 오락가락한다는 면입니다. 어제 분명히 밤에 보여줬던 행동은 뭔가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것 같았는데 또 다음 날이 되면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후보 또는 안철수 의원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당원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표심을 많이 잃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그런 반목되는 모습들도 사실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패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분들 전부 이제 지도부 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당대회 초반에만 해도 바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실 예상까지 있었는데 결과를 이렇게 까고 보니까 결국은 전원 탈락한 겁니다. 네, 김기현 대표와 함께 차기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당선이 됐고 청년 최고위원은 장해찬 후보가 차지하면서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을 받았던 이른바 천하용인, 그러니까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 4명 중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비 경선에서는 전원 살아남으면서 이준석계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윤심의 벽에 부딪히면서 전원 낙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상납 의혹으로 입지가 좁아졌던 이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나름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별다른 인지도가 없었던 천 후보의 등장으로 이 견고했던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마저 깨트린 것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자신이 적극 지원했던 천하용인 전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정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4명의 후보 모두 후회 없는 선거를 하고자 했고 두려움 없이 선거에 임했다면서 한 달 동안 이 4명의 후보를 지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 실패한 천하용인 4사람은 보수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개혁의 길을 가도록 계속 걸어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선거부터가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행보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씩 조심해서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갈 생각이고 저희 천하용인 팀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어떻게 이제 지도부에서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도부 바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의 그룹으로서 계속 좀 당내에 좀 부족한 개혁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어찌됐든 당원들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오롯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한 발짝을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를 지지해 주셨던 어떤 개혁 보수 당원들이 진 것은 아니라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보수의 건강함을 저희 천하용인이 분명히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사람을 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 씬스틸러였다. 그러니까 명품 조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천하람 변호사인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국 대표 경선에서 최고의 변수로 작용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앞으로 2030 세대 당원들의 과연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낮은 인지도라는 약점을 딛고 개혁 이미지를 앞세워서 이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과의 실버크로스 2위와 3위 후보들 간에 좀 역전을 노렸었는데 결국에는 안 후보를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다만 천 변호사의 득표율은 14.98%로 이준석 전 대표의 후광을 얻고 출마했던 천하용인 4명 가운데 10% 내외 득표율에 그친 최고위원 후보들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선전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당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안 세력인 안철수가 아니라 또 천하람이나 이준석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람 변호사의 경우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 천하람으로서 또 독자적으로 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제 최고위원들은요, 오늘 저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지원을 받았던 이른바 천하용인 이 네 사람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천하용인 네 사람이 지도부 입성을 하지 못한 거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다, 이런 또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조수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 전 대표와 천하용인을 향해 그분들은 바람을 일으킨 적이 없다면서 전대 기간 내내 내부 총질만 했고 당내 민주주의나 소신으로 포장하려 해도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언급했었던 엄석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엄석대는 이 전 대표였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된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분들 바람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전당대 기간 내내 내부 총질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당내 민주주의나 소신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상품인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여론 주도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든 본인이 인터뷰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고 한 글자라도 기사에 더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4명의 후보들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 같은 어쨌든 친윤 일색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요, 한때 국민의힘의 당권 도전을 고민했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 또 강하게 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등의 선출 결과가 발표된 후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이 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서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이준석계 경선 패배로 인한 당내 자기 지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맞서고 나섰습니다. 관련해 김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 지분이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그런 정치 활동만 있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여준 수많은 정치 활동이 결국 당을 잘 되게 하고 당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당을 활용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당원들의 냉정한 판단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가 조금 돌이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친윤계와 비윤계의 어떤 대립,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깊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그 탕평 인사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포용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또 당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되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 후유증을 극복하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을 끓여낼 수 있냐는 겁니다. 우선 당내 이 잠재적 대권 주자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라이벌이었죠. 안철수 의원과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또 김 대표의 수락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난 바가 있고요. 천하람 변호사와 황교안 전 대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김 대표에게 힘을 보탤
못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전당대회 기간에 벌어진 간극을 당장 좁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세 분과 통화를 했다면서 앞으로 당을 위해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세 분도 공감을 했다면서 세 사람과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하셨는데요. 조만간 만날 생각 있으신 분들 주요 당직에 유명하신 분이라는 어저께 세 분하고 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통화를 다 했고요. 황교안 대표님 또 안철수 대표님, 천하람 후보님하고 다 서로 간에 앞으로 당을 위해서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가 제가 제안에 말씀드렸는데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만나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업 체제를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한테는 또 대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이 부분도 또 숙제입니다. 네, 우선 김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잘못된 정책을 펴면 그 후유증이 2, 3년은 가는데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 정부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그렇다고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김 대표에게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펴면 그 후유증이 2, 3년은 가는 법인데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민생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정치를 복원해야 되겠죠.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을 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의 방향으로 좀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울산을 찾아서 상당히 의미가 큰 행사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울산 SOL 온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시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샤힌 프로젝트 좀 이제 낯선 단어인데요.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그런 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샤힌 프로젝트의 샤힌은 이 사우디 국조인 멜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했을 때 29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와 또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확정된 사업이고요. 대통령실은 신속한 투자 진행으로 4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또 오늘 기공식을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 투자 규모 9조 3천억 원 정도고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외국인 투자,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 투자액입니다. 정부는 샤힌 프로젝트로 원유에서 추출하는 납타 생산 수율이 3배나 높아져서 산업 원료를 최대치로 생산하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기간 업계 추산 또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서 국내 수출도 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 표결 후에 그 친명 그리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갈등이 계속돼 왔는데요. 당내 모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도부도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제 수습에 나서면서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지난 화요일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이 다음 주부터 정례 토론회도 재개하면서 당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역시 어제 비공개 토론회를 가진 후 입장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부의 보폭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5선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에 이어서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4선 중진 의원들과 14일에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이어가면서 당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길 그 소속 의원들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알려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 생각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밥 먹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될 때마다 당 안팎의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소통을 강화해서 당내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민주당의 길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은 지역구 일정이 있어서 박 원내대표를 만나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이 방탄정당 논란이나 개파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당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하지 않겠어요? 서로 좀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방탄정당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잖아요. 당 지도부와 당 조직 기구가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겠냐. 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거에 다 묻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서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방탄정당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선택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의 이제 개인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명계에서는 당내 갈등 수습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당이 나서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은 여전히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이죠. 따라서 여전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소속이자 친명계로 꼽히는 우원식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미래의 입장은 이 대표 중심으로 한 내부 단합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당당하게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우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당내 갈등을 제대로 치유하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부 단합이 우선이다. 이걸 강조한 거죠. 우리가 개인 비리라고 주장하는 검찰과 정부 입장이 있고 또 이거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재판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가름이 타질 텐데 이것을 재판을 제대로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방어권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고 당당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길이다. 네, 더미래가 이 대표에게 제안할 내홍 수습책은 이 당직 개편이 좀 유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주요 당직자가 친명계 일색인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지도부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친명계 역시 내홍 수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직 개편이 단행되면 비명계에서는 공천권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 교체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 반면 친명계에서는 당내 설치된 위원회 또는 대변인단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분위기로 알려졌고요. 교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내홍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바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움직임인데요. 비명계 중진인 서른 의원의 지역구 행사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서른 의원의 지역구 행사장 곳곳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자리를 잡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 의원이 질의응답에 나서자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질문을 드린다며 국정에 시급한 관심사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대장동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인데 왜 민주당은 강하게 투쟁하지 못하느냐,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서 의원은 이 자리는 지역구 행사라면서 이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자들은 연이어서 마이크를 잡고 촛불 현장에서 뵙고 싶다.
지도부와 함께하길 부탁한다 등등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 대표 강성 지지자 중 한 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이 유튜버는 지난달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 등장해서 이 대표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관련 유튜브 영상 보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잼잼 자본관. 아,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그래요. 오늘 잼잼 자본관 네, 1주년 아니, 생일날이다. 네, 생일. 돌날이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화이팅! 그런가 하면 지난 7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긴급 시국선언 자리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수박 모자를 쓴 채 비명계 김종민 의원 뒤에 자리를 잡고 선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수박은 또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다르다는 의미에서 친문이나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쓰는 좀 은어인데 김 의원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지지자들은 김 의원을 따라가면서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분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장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다면 당직 정지를 담은 당헌 80조의 적용을 두고서 다시 내홍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 대표 5년 전에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또 당시에는 당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가 됐을 때 당직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위례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에 당장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일 때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앞세워서 이 대표가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을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8년 12월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로 민주당 당연직 당무위원이었던 이 대표,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글을 올리고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이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내려놨다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에 당원권을 회복했었습니다. 때문에 비명계 일각에서는 다시 검찰 기소를 목전에 둔 이 대표가 그때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작은 직책은 내려놓고 큰 직책은 움켜쥐려는 것이라면서 5년 전보다 큰 힘이 생긴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으로 꼽은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본격화한 것도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7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재판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증인 자격으로 또 신문을 받는다고 하고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재판에서 지난해 하반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와 그 측근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이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세뇌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또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은 민주당 측이 유 전 본부장이 거부한 변호사들을 붙여서 감시하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들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내역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재판에서 이 의혹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때부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났다.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뇌된 상태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변호사들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은 지난 재판에서 처음 알았다면서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용천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 대선 경선 자금을 먼저 요청했다. 이런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용천 부원장이 지난 2021년 2월경 유 전 본부장을 만나 총알이 좀 있어야겠다며 이 대선 경선 자금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개, 즉 10억 원이 필요하고 그 이후 추가로 10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해 8월 말에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된 후에도 이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돈 좀 안 되겠냐고 했는데 이 유 전 본부장이 상황이 심각하다, 기사 못 봤냐 이렇게 전화를 끊고 이후 자금 전달이 중단됐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해서 받아낸 진술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그 사실 여부, 진실 여부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 전 본부장 이 의혹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하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김용 전 부원장이 총알을 언급하며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자신의 인간 됨됨이를 지적하면서 이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됨됨이나 챙기라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이 재판 후에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와 오늘 재판 전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측에서 이제 인간의 됨됨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진술 신빙성의 문제를 좀 삼았는데요. 본인들 됨됨이는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쉬는 시간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소상히 상세하게 밝히겠습니다. 김용천 부원장이 지속적으로 총알 말씀하시면서 돈 요구한 게 사실입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오늘 증인신문에서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네,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의 내분 상태가 상당히 이제 소강 상태, 당분간은 그런 상태로 접어든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기소가 검찰의 기소는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기소가 될 경우에 그 당헌 80조 당직 정지 조항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서 또 다시 내용이 재현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보도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갈등 상황이 소강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소강 상태인지 아닌지는 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내홍의 불씨가 근본적으로 사라졌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친명과 그리고 비명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당이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당헌 80조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추가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다음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갈등의 불씨가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사실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봉합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름대로는 소통의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그럼 왜 이재명 대표는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 뭐 이제 의원들을 만날 그런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는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의원들을 만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이 근본 문제가 뭐 당직 개편 조금 하고 아니면 뭐 의원들을 만나서 소통을 좀 강화하는 행보를 하고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게 이제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사실 대장동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아마 이번 주쯤이나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뭐
그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추가 기소가 된다면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당무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당헌 80조 얘기를 떠나서도 실질적으로 당대표로서 이 기능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지금 그 뭐 소통만 강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난감한 처지, 진퇴양난,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갈등은 뭐 소강이 됐든 내연이 됐든 어찌 됐든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돼서 흥미와 긴장감을 더해줄 미스터트롯2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탑7을 향한 마지막 관문, 트롯 전사들의 운명을 건 단 하나의 무대,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 단 한 명의 진은 누가 될 것인가?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떠날 것인가? 단 하나의 왕관을 차지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미스터트롯2 오늘 밤에 준결승전이 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최정예 10인이 펼칠 생방송 준결승 무대는 지난 시즌들에서 큰 화제가 됐던 작곡가 신곡 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톱7 결정은 시청자들의 실시간 투표를 합산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번 미션을 위해서 트로트 장르의 스타 작곡가들은 물론이고 또 김종국의 한 남자로 유명한 황찬희 작곡가와 우리들의 블루스 등 유명 드라마 OST 다수 작업한 작곡가 팀을 비롯해서 K-팝으로 국내외 음원 차트를 석권한 유명 작곡가들이 총출동해서 이 탑10만을 위한 신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대박송이 또 나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지난 시즌에서는요, 그 가수 영탁 씨가 부른 국민 히트송이죠. 찐이야. 바로 이 노래가 이 미션을 통해서 다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찐이야는 도입부부터 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한 익숙한 멜로디에 유쾌한 퍼포먼스, 또 트렌디한 가사가 더해져서 한 번만 들어도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평을 받기도 했죠. 실제로 당시 무대 영상을 보면 마스터들과 관객들이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후렴구와 엄지척 안무를 따라하면서 무대 열기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대를 찢어놨던 영탁 씨의 작곡가 미션, 찐이야 무대 보고 오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 네, 영탁 씨의 찐이야는 작곡가 듀오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손을 거쳐 탄생했는데요. 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19살 때 작곡한 박현빈의 샤방샤방으로 이 최연소 트롯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김지환 씨와 이 드라마 OST만 500여 곡 이상을 보유한 김경범 씨가 의기투합해 만든 작곡팀입니다. 이번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는 마스터로 새롭게 합류하면서 이 박선주 씨에 이어 이 촌철살인 심사평을 선보이며 이 새로운 저승사자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럼 여기서 각각 미스터트롯 1, 2의 진 송가인 씨와 양지은 씨가 부른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명곡들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쥐시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외에도 알고 보니 훈수 상태는 이 김호중 씨의 고맙소, 이찬원 씨의 시절 연인 등을 작곡하면서 특히 트롯 시리즈 출신 가수들과 돈독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곡은 역시 영탁 씨가 부른 찐이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탁 씨 자신은요, 이 신곡 미션에서 원픽이 바로 찐이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영탁 씨가 탐을 냈던 곡은 이찬원 씨의 미션곡이었던 딱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딱풀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붙어라 딱이라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영탁 씨는 자신의 이름에 맞춰서 이 가사를 붙어라 탁이라고 또 느낌 있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찬원 씨는 이렇게 영탁 씨가 탐을 냈던 신곡 딱풀 무대에 초록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딱풀 의상을 입고 등장해서 또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고달픈 이들에게 딱 붙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밝고 신나는 율동으로 표현을 해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찬원 씨의 딱풀 무대 함께 보시죠. 붙어 있어라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라 세월도 인생도 왔다가는 거야 아등 바등 살 필요 없어 외로워 마라 당신 곁에 붙어 있을게 붙어라 붙어 있어라 내 마음에 불을 붙여라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라. 그런가 하면 작곡가 신곡 미션이 참가자들에게는 그동안 경연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정반대 매력을 어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 시즌 진의 자리에 오른 임영웅 씨가 대표적인데요. 박현진 작곡가의 두 주먹을 선곡한 임영웅 씨는 초반에 파워풀한 복싱함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역동적인 안무에도 변함없는 노래 실력과 화려한 액션 그리고 강렬한 카리스마로 자타공인 트롯 히어로다운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미스터트롯 진의 위엄을 재확인시킨 임영웅 씨의 두 주먹 무대도 다시 보겠습니다. 두 주먹을 내가 꼭 안고 갈게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당신 손에 꼭 쥐어주고 싶어. 꼭 쥔 주먹을 내밀어봐요. 두 주먹을 내가 움켜쥐고 갈게요. 아까 저희가 김호중 씨의 고맙소라고 했는데요. 사실 고맙소의 원곡자는 이제 가수 조항조 씨고요. 그 김호중 씨가 미스터트롯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크게 히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호중 씨의 고맙소라고 소개를 했던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신 이 화면, 당시에 이제 이 무대를 앞두고서 임영웅 씨가 이른바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 이런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가 대기실에서 잠시 목 보호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잠깐 포착된 건데요. 이 안무 연습 과정에서 임영웅 씨가 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깁스를 했고 당시 목 보호대를 하고 방송국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제 너무 난이도가 높은 곡 때문에 걱정을 샀던 그런 또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정동원 군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여서 새로운 곡을 받아서 익히고 그 감성까지 녹여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게다가 존재의 이유를 부른 김종환 씨가 만든 신곡 여백이 미션곡으로 주어지면서 과연 김종환 씨 특유의 이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내 손엔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이런 서정적인 가사를 담담하게 표현하면서 울림 있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가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정동원 군의 여백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환 작곡가는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등을 작사 작곡해서 직접 불렀던 빌리언셀러 가수이기도 하고요. 여백은 인생을 한 편의 그림에 비유한 시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발라드 곡인데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오늘 준결승전에서는 신곡으로 탑7을 가리는 것 외에 또 하나의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원조 트로스타 고 최희준, 고 현인 씨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두 분이 생전에 남긴 음성을 이용해서 김용필, 이하준, 길병민, 장송호 이렇게 4사람이 특별한 콜라보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피말리는 신곡 대결로 가려질 탑7과 함께 아쉽게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의 특별 무대까지 말 그대로 최고의 트롯 축제가 될 미스터 트롯2 오늘 밤 생방송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